옛날 옛적 형상, 과질료, 가마법처럼 살아 움직이는 환상적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빌로 모든 사물과 생명체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구분되고 이해됐습니다. 이곳의 모든 주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 실체론에 따라 각자의 삶과 주변 세계를 해석하곤 했죠. 하루는 마을의 중앙 광장에서 대조각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아리스토텔레스빌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주민들이 저마다의 형상과 진료로 서로 다른 조각 작품을 만들어내는 자리였습니다. 우승자는 마을의 명예를 얻게 되어 모든 이가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하게 되었죠. 젊은 조각가인 피에르는 이번 대회의 참가자로 그는 항상 진정한 형상을 찾아내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피에르는 대리석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조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리석은 그의 진료였고 인류애를 조각이 형상으로 삼고자 했죠. 그와 반대로 그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클라라가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나무 조각을 선택했고 나무의 결합된 방식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는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녀에게 진료는 단지 목재가 아닌 자연의 순환과 힘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형상은 생명의 역동성이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자 모두가 각자의 작품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대리석은 피에르의 손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나무 조각은 클라라의 손에서 복잡한 패턴으로 변신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형상을 향한 강한 비전과 진료에 대한 이해로 상대방을 압도하려 했습니다. 결국 대회가 끝나고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에르의 인간상은 분명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이었으나 그가 표현한 인류의 형상이 너무 이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클라라의 작품은 자연의 복잡함과 아름다움을 잘 구현했으나 다소 메시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죠. 결국 심사위원들이 결론을 내리길 이 대회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와 클라라의 작품은 각각 다른 방향에서 형상과 진료의 중요한 교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형상이 본질과 목적이라면 진료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가능성과 한계입니다. 피에르는 본질을, 클라라는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각자의 작품은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였습니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빌의 주민들은 매년 이와 같은 대회를 통해 형상과 진료의 진정한 조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마을의 철학과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갔습니다. 형상과 진료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예술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해준 대회였죠. 이렇듯 아리스토텔레스빌은 단순한 조각 대회를 넘어서 삶과 사물의 근원을 탐구하는 모든 이에게 더욱 깊은 성찰의 장을 제공하는 특별한 마을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 시골 마을에 행복추구 클럽이라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이 클럽은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 행복에 관한 다양한 철학을 토론하고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클럽 회원 중 한 명인 제임스 할아버지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활용해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제임스 할아버지는 클럽 회원들을 마을 공원에 모아놓고 흥미진진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제임스 할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래 공리주의의 기반을 두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네. 바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보는 것이지. 첫 번째 실험은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비밀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답은 바로 마을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은 마을의 중심지이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토론을 나누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복의 원천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도서관의 공원에 큰 돗자리를 펼쳐놓고 도서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책 읽기 페스티벌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독서의 축제였으며 젊은이들은 서로 다른 책을 읽고 그 내용을 토론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그림책 속이 모험에 빠져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야말로 미리 높은 쾌락의 이상을 구현한 현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할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클럽 회원들에게 행복 지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도는 마을 사람들 각각의 행복 포인트를 기록하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서로 협력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도였습니다. 회원들은 그날 하루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과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임스 할아버지는 프로젝트의 결과를 가지고 마을 회관에 서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하나로 뭉쳤네. 각자의 작은 행복이 모여 큰 행복으로 확장되는 걸 보았지. 일 선생님의 교훈처럼 우리의 행동이 가져온 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다니 정말 감격스럽군. 그날 이후로 제임스 할아버지와 클럽 회원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프로젝트는 매년 열리는 마을 축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마을은 전보다 훨씬 더 웃음소리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복리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마을의 이야기와 실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며 매일의 삶 속에서 더 큰 행복을 찾아가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임스 할아버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큰 행복은 작은 행복이 포개짐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그러니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이 내일이 큰 기쁨인 걸 잊지 말게나.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의 한 마을에 피타고라스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세상의 본질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단순히 사물의 표면에서 그치지 않았고 항상 그 이면에 숨겨진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피타고라스는 마을의 시장에서 넋을 잃고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꽃은 마을의 모든 이들이 감탄하며 보고 있는 장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미를 보며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꽃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말 이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걸까? 그날 밤 피타고라스는 기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아름다운 세계였고 그 중심엔 완벽한 형태의 꽃들이 있었습니다. 그 꽃들은 이 세상에서 본 적도 없었던 색과 형태를 지니고 있었고 그 아름다움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피타고라스는 마치 수수께끼를 푼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단순한 환상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꽃들이야말로 참된 아름다운 그림바디 하고 있는 형태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아름다움은 그저 그 완전함의 흉내에 불과하다는 리얼러제이션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 깨달음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완벽한 형태로 저 바깥 알지 못하는 세계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는 꿈에서 본 그 세계와 이데아의 본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꽃을 비유로 들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장미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꽃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데아입니다. 이때 마을의 한 노인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느끼는 사랑이나 행복 또한 진정한 것이 아닌가요? 피타고라스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감정과 경험 역시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피타고라스의 설명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제껏 당연하게 받아들인 세상의 사물과 감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더 깊은 진리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철학적인 이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의 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피타고라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그들의 사고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행동은 한 소년의 작은 깨달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형태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추구하는 모험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고대 그리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소크라테스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독특하기로 유명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주민들이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돌비서 개혁이 사는 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음 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소크라테스는 이 마을을 지나치며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만약 이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다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하군 생각했습니다. 마을 한복판 광장에서 소크라테스는 주민들에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 지혜로운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자가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안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답을 알고 계신다면 저는 이곳을 떠나겠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쪼록 한 털 가르침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은 약간의 웃음을 머금고 소크라테스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에 대한 확신으로 차 있었으니까요. 좋다, 질문해보거라. 마을 지도자가 외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시간이란 무엇인지 아는가? 아니,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시계란 도구가 아닌 진정 시간이란 본질에 대해 알고 있는가? 주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시간 그 자체에 대해선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소크라테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오. 하지만 그대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마을에서 이 단순한 질문 앞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대들 스스로 무엇을 모르는지 인식하기 바랄 뿐이오. 마을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에 대한 본질뿐 아니라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영역이 얼마나 많을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더 이상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돌비석의 문구도 우리는 배움에 열려있음 으로 바뀌었지요. 주민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더 깊고 넓은 지식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지만 그의 방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배움을 추구하며 소크라테스가 말한 참된 지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움의 본질은 무지를 깨닫는 데 있다는 교훈을 확보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크라테스의 무지에 대한 자각의 교훈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널리 퍼져나갔고 그곳 사람들은 아마도 소크라테스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로 배우는 것에 대한 진정한 겸손한 태도가 무엇인지 묻게 합니다.